가상화폐를 거래한 게 저만은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회기 중에 거래했다라고 하는 네. 권영세 의원님 같은 경우에 아. 심지어는 장관 재직 중에도 했다라고 네. 보도가 되었는데 아하. 언론에서 비판의 어떤 강도나 이런 것들이 온 세상이 떠나갈 것처럼 공격을 하고 나만 막 너무 세게 그랬는데 말한다. 코인이 예, 국회의원 몇 명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다고요?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뭐죠? 무슨 코인? 김영란법 저만 이름을 까고 권익위에서 나머지는 다 익명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의원님은 그 코인 없었어요? 저는 없었어요. 아하. 뭔데 그 코인? 준 전문가 반열에 올랐다고. 세미로. 아 세미 전문. 네. 그러면 예고해드린 대로 김남국 의원 모시고 뭐 정치에 관한 이야기 여러 강의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산 반갑습니다. 김남국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안에 참 티셔츠도 이분을 제가 한 7, 8년 전 예. 혹은 그 이상 전에 맞아요. 한번 뵀었을 때 그 티셔츠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제가 네. 가난 코스프레 한다고 얼마나 보수 언론의 공격을 받았던지. 이거 르카프 맞나요? 르카프는 아니고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 지역에 있는 상설 할인회장에 있는 그렇습니까? 파크랜드. 파크랜드. 네. 상설 할인. 협찬이 들어올지 네. 모르겠는데요, 저한테. 파크랜드. 네.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어서 오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상민입니다.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아시죠? 네, 너무 잘 알죠. 네. 네. 지난번에 조국 교수님하고 네. 조국 교수님 성대모사를 하는데 MBC 라디오였죠. 네. 거기서 조국 교수님이 진짜 교수님처럼 성조 하나하나 이렇게 네. 강의를 해주신 거 보고 정말 빵 터졌습니다. 아, TK랑 PK는 다르다. 네, 맞아요. 품평을 하시는 걸 보고 네. 정말 교수 출신이 맞구나. 저는 학생 출신이니까 지루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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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21대에서는 이제 의원 활동이 이제 5월 말로 이제 끝나고 네. 22대는 이제 못 들어가셨고 예. 예. 뭐 할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매번 만날 때마다 많은 분이 이제 뭐 할 거냐 이제 예.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금 이제 인생에서 잠깐 쉼표를 찍고 가고 쉼표? 싶은 생각이에요. 지금 네. 나이가 몇인데 뭘 벌써 쉼표를 찍어요? 이제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쁘게 힘들게 왔고요. 네. 국회에서도 너무나 사실은 뭐 주말 뭐 평일 가리지 않고 힘들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은 잠깐 쉼표를 찍고 앞서 이제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여러 인생에 대한 고민도 하고 또 정치에 대한 길에 대한 진지한 고민, 성찰을 또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정치를 계속 하긴 할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것조차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이번에 정치를 할 수 있는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있었지만 네. 정치의 길에 대한 그 고민을 했기 때문에 잠시 그런 기회들을 접었고요. 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정권의 민주당에서 함께 정권을 만들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그 역할은 무엇이 됐든 함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22대 네. 개원하면 뭐 원외지만 당직을 맡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에도 당직에 대한 욕심을 내진 않았거든요. 예, 근데 원외에 있으면서 더 당직에 대한 욕심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약간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욕심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만 아이고.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 이제 아니에요? 과거에는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이제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는 주변에 함께했던 의원님이나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워낙 당에서 소수이고 비주류였는데 지금은 주변에 너무나 훌륭하고 좋으신 분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굳이 제가 옆에 막 붙어가지고 무슨 당직을 하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충분히 친명이 많다. 예. 밀려났구나. 그리고 이제 저 자체가 멀명으로. 저 자체가 그런 욕심을 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하지만 복당은 욕심 나셨어요? 아니요, 복당도 전혀 의도치 않게 네. 저도 전혀 의도치 않게 네. 필요에 의해서 이런 어떤 국면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복당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여전히 아직 복당 절차 중에 있습니다. 네. 도장이 아직 안 찍힌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누구의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절차가 이제 필요한 건데요. 네. 그 당원 승계 절차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당원 자격에 대한 심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근데 당원은 그냥 원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뭐 민주당에 가입한다 혹은 뭐 근데 원래 민주당의 이제 규정에 탈당을 한 인사는 5년 내에 복당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제 요번에 이제 민주연합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된 것이죠. 탈당하면 원래 5년 동안 못 들어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 네. 그런 게 좀 있었구나. 네네. 아, 사실 조금 그 설명을 조금 덧붙이자면 네. 그냥 탈당이 아니라 당에서 제명된 자 혹은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아. 자인데 아. 회피 아니었잖아요. 네, 회피가 아니었죠. 억울하게 탈당을 당한 거였죠. 당했다. 예, 정말 김현준 정말 그 주장 당시에 네. 진짜 할 말이 많은데요. 예. 아 그래요? 아, 그거- 왜냐하면 그 네. 당시에 뭐 대선 비자금이다, 네. 미공개 정보 의혹이다, 시세 조작이다, 그 다음에 뭐 뇌물이다. 아 코인. 예, 정말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어. 근데 이제 보통의 어떤 수사라든가 의혹을 제기를 하려면 그 의혹이 되는 기초 사실은 있어야 돼요. 네. 예컨대 미공개 정보 의혹이다라고 하면 음. 어떤 가상화폐에 대해서 왜 어떤 이유, 그러니까 예컨대 내부자와 누군가 가깝게 지낸다거나 아니면 뭐 주가 조작처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처럼 내부 고발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큰 수익이 났다더라, 큰 거래 금액이 크다더라, 국회의원이니까 뭔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막 그냥 의심으로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럼 네, 그 중에서 가장 황당했던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대선 비자금이다라는 대선 것도 비자금. 황당했죠. 대선 예. 비자금. 다 황당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선 비자금이라고 만약 대선 비자금을 만든다라고 하면 우리가 네. 영화에서 보듯이 다 무기명 채권이나 현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가상화폐는 다 실명 계좌만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체할 때마다 어떤 가상화폐가 어떤 지갑 주소로 이동하는지가 다 나와요. 내역이 나오죠. 내역이 나와요. 근데 네. 이걸로 대선 비자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충분하게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비자금으로 몰아가고 뇌물로 뭐 가상화폐로 뇌물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근거 없이 공격을 해서 너무나 황당했죠. 거기 이제 업비트나 뭐 빗썸 같은 그런 거래소를 통해서 할 때는 실명 이게 저 무조건 남고 그렇지 않은 저 코인 거래는 뭐 실명과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가상화폐 콜드 지갑이라고 하는 거는 네. 과거의 이야기인 거고요. 예. 이미 업비트나 빗썸이나 규제 이제 법 규제가 들어가기 이전부터 네. 은행에서 실명 거래를 트지 않는 이상은 딱 하나의 실명 거래를 하지 않는 이상은 가상화폐 거래가 안 되는 것이고요. 뭐 당시에 뭐 시세 조작이다라고 하면서 덱스 거래소를 뭐 지적을 했는데 오히려 덱스 거래소라고 하는 것은 탈중앙화된 거래소여서 시세 조작 자체가 불가능하고 지갑 대 지갑 주소가 나오는 거래소여서 시세 조작이 불가능하고 이걸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코인 뭐 사면 되는지 하나만 찍어달라는데 너무 어렵대 이게 얘기가 그래서 어려워. 3%입니까? 뭐 사면 그래서 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일 황당하고 재밌었던 리믹스야 뭐야? 그래서 제일 황당하고 재밌었던 게 이제 네. 제가 변호사인데 네. 저에게 변호사 선임하라고 영업을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아, 예, 예. 아 본인이 변호사인데. 네, 본인 제가 변호사인데 아, 이제 나 막 좀- 언론에서 막 난리가 치니까. 아, 나 선임하면 내가 이기게 해줄게. 예, 아. 뭐 검찰이 아는 뭐 정관 출신이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제가 정관 출신. 아예 그쪽에 아는 아예 그쪽에 뭐 불법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예 선임을 아예 안 네. 했고 네. 보좌진도 계속 선임하라고 했지만 안 했고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근검 전략했다. 아 금검. 그치, 아껴야 또 그 돈으로 코인 사지. 무슨 사람이 더한다. 아유, 그런 소리 아유. 여튼 뭐 그건 잘 아끼셨고. 네네. 그래서 뭐 불법적인 정황 이런 건 이제 없는 거고 다만 그런 비판은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회기 중에 혹은 뭐 국회의원으로서 일하면서 이게 지금 코인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비판은 그건 받아들이실 거 그래서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충분하게 여러 차례 수차례 사과드렸고. 사과를 드렸고요. 네. 이제 그럼에도 제가 정말 진정성 있게 저희가 뭐 제 지역구는 지역구가 아니건 제가 출마할 건 출마하지 않았건 임기가 5월 29일까지 뭐 어제도 지난 주말에도 뭐 그 전에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당원이고 계속 만나는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제 어떤 책임과 사과는 충분하게 했고요. 네네네. 다만 이제 그 점에서 좀 억울한 것은 가상화폐를 거래한 게 저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회기 중에 국회의원들 가운데 네. 다 까겠습니다. 회기 중에 거래했다라고 하는 네. 권영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아. 심지어는 장관 재직 중에도 했다라고 예. 보도가 되었는데 아하. 언론에서 비판의 어떤 강도나 이런 것들이 정말 신기하게도 저 할 때는 온 세상이 떠나갈 것처럼 공격을 하고 나만 막 너무 세게 그랬는데 말한다. 그랬는데 권영세 장관은 뭐 단수공천도 받았죠. 아하. 출마해가지고 뭐 예. 근데 그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연세도 좀 있는데 그런 젊은 분들 많이 하시는 코인까지 하셨다는 거에 약간 좀 플러스 점수가 있습니다. 아니지. 무슨 말이에요? 그건 말이야. 그다음에 또 재미난 게 뭐냐면요. 네. 법 개정을 해서
권익위 전수조사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네. 근데 권익위 전수조사까지 2번의 재산 신고가 있었는데 그 2번의 재산 신고도 숨긴 분들이 10분 가량 있었습니다. 아, 그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안 걸려요? 예. 근데 정보 공개 때문에 동의를 안 해주면 드러나지가 않는 겁니다. 아. 근데 그- 10명이나 그거를 공개하지 않은 겁니다. 아. 근데 그 중에는 저한테는 다 공개하라고 공개하지 않으면 그게 뭐 무슨 범죄가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정치 공세를 퍼부었던 네.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저희 당에도 일부 의원님들 그러셨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아. 근데 또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 보면 특정한 코인들이 몇 명 의원님들에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오. 그분들이 숨긴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인 거잖아요. 오히려 그분들을 특정 그렇죠. 코인이 예. 국회의원 몇 명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다고요?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는 로비나 어떤 범죄나 그 뭐죠? 무슨 김영란법 위반이라든가 무슨 코인? 이런 것들이 의심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인데 아. 저만 이름을 까고 권익위에서 나머지는 다 익명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의원님은 그 코인 없었어요? 전 없었어요. 아하. 그 얼마나 황당해요. 뭔데 그 코인? 자꾸 그 종목을 물어. 국가권익위원회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의원님은,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사과를 하고 정치적 책임을 불출마로서 졌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나 제 마음은 항상 저희가 당원이든 당원 아니든 저희 지역구 주민이든 아니든 국민에게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진정성 있게 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네네네. 네. 절박했다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예. 뭐 댓글에 계속 뭐 에이다 네. 어떻게 돼요? 솔리나 여러분 이분이 코인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는 아닙니다. 본인이 그냥 코인 네. 몇 개 이렇게 투자를 했던 거지. 네. 전망 같은 거 아는 분은 아닙니다. 맞죠? 네? 그건 모르잖아요. 네. 준 전문가 반열에 올랐다고. 세미로. 와, 세미 전문가로. 그렇습니까? 예, 조선일보에서 이제 제가 대학교 때 대학교 이제 모의주식 투자에서 네. 입상하셨죠. 입상한 경력을 아, 이렇게 그거 팩트입니까? 나왔더라고요. 예, 팩트 어. 맞습니다. 실력은 실력은 있어. 확실하다. 실력 있어. 그냥 투자를 한 건 아니고요. 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서 투자를 네. 한 것이고 아 그래요? 이제 장기 투자로 하는 게 옳고요. 시장 상황이나 이런 거시 경제를 함께 보면서 네.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만 물어보려고 했는데 계속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 듣고 더 물어보잖아. 신뢰가 안 된다면 전 치킨 한 마리면 족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댓글에 네. 금투세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있습니다. 금투세. 네. 금투세요. 예. 통과된 거 아닌가요? 뭐 아, 그러면 예, 예. 예. 그대로 가야 된다. 이제 과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조세 형평의 원칙을 생각하면 이익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을 과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금투세가 과거에는 안 되고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금투세가 된 건데 어렵게 이제 금투세가 통과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개정해가지고 돌린다라고 하면 네. 오히려 그게 시장에 혼란을 좀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이제 그게 조세가 이제 과하냐 과하지 예. 않냐라는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네. 또 주식에 대한 어떤 과세와 또 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이제 공제액이 주식 같은 경우에 5천만 원이고 이 가상화폐는 그냥 일반 그냥 일반 물건 기타 물건인 것처럼 평가를 해서 250만 원 공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형평에 맞는지 적정한지는 또 논의로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그럼 같습니다. 이제 거래세는 없애는 걸로 가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가면. 그건 이제 종합적으로 다 따져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거래세를 없애는 거는 아니고 아마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 아닌가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금융투자소득세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대신 거래세는 안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거래세를 받을 거면 이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하는 우리 기준과세로 기준의 네. 뭐 방법으로 그런 가거나. 것도 함께 논의해 볼 수 네, 있는 것 그럴 같습니다. 텐데.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익이 있으면 거기에 과세를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시고. 예, 그게 이제 네. 정의관념이 맞고요. 실제 많은 그 투자자들이 나에게 직접 이해관계에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네. 않아요. 아. 이거는 정말 아주 금투세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 정말 그 초고 수익을 얻고 네. 그 다음에 아주 부자인, 아주 금액이 큰 투자 금액이 큰 사람들만 영향을 받고요. 일반 개미 투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시장에서 계속 자꾸만 공포를 주장하는 게 이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뭐 폭락할 거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전혀 그렇지 않을 거고요. 아. 가상화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폭락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네. 그
세금을 과세하는 그 시점 그 금액을 영향이 없게 이렇게 기준점을 정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영향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적으니까 괜찮다는 거는 뭐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논리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올해는 한 뭐 많이 벌었어요. 내년은 폭망했고, 그리고 그 다음엔 또 뭐 또 벌었어. 근데 이럴 경우에 많이 번 해는 번대로 내고 손해가 많이 난 해는 뭐 그때 이제 안 걷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걸 좀 어느 정도 뭐 한 3년치를 모아서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과세를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네. 그 시장은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장이나 이런 거래를 유도하고 투자를 더 촉진하기 위해서 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1년이나 3년 아니면 5년으로 특별하게 묶어서 이렇게 과세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만약에 정말 제가 만약 국회에 있었다라고 하면 그거를 용감하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하. 근데 지금 국회에 들어와 있는 의원들이나 네. 정부의 시각이 가상화폐에 대한 이 코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떨어지고 네.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게 과연 될지 좀 의문인데요. 네. 다만 이제 지금 문제는 1년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모든 과세 기준을 1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형평 문제가 형평 문제가 있으니까. 있습니다. 네. 정치 쪽 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넘어가죠. 뭐니 해도 이제 사회자 자리를 지금 너무 보면 항상 제 안에 전두광이 있습니다. 네네네. 전두가 항상 노리고 있기 네. 때문에 머리를 좀 밀고 와서 밀어야 됩니까? 빠지고 있습니다. 네. 자, 뭐냐면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2년 만에 이렇게 했는데 그 총평을 좀 해주시죠. 잘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훌륭해요. 기자회견에 소통의 대한- 아이콘. 네. 아,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를 좀 해달라. 네, 윤석열 대통령의 2주년 기자회견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충분하게 국민이 기회를 줬는데 네. 반성하고 국정 기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다라고 날려버렸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예, 총선 끝나고 벌써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가 되었는데요. 네. 여러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여러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네. 어떻게 바뀌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국무회의에서 사과할 수 있었는데 사과하지 않고 비공개 사과하고 전원 사과하고 정말 사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의문이 되게 하고 비서실장이나 내각이나 이런 사람들을 바꾼다라고 하면 그 인사를 통해서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도 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딱 하나 뭐 바뀐 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때는 유감이다 송구하다 했는데 그걸 네네. 이제 사과라는 사과에- 표현으로 요것만 바뀌었지 나머지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네. 하는 것은 여전해서 거의 굉장히 좀 권력 누수 이런 쪽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 레임덕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대통령 답변이 도이치모터스 수다 지난 정권에서 탈탈 털지 않았냐 나를 타겟으로 근데도 뭐 나온 거 없지 않느냐 이 답변을 듣고 저는 김남국 의원 이거 굉장히 또 전문 분야니까 비분 강개하시겠는데 이 그러니까 생각은 했거든요. 탈탈 턴 건 맞습니까? 전임 탈탈 털지 정부에서? 못했죠.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률적 관점에서 법률적 시각에서 자꾸만 이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미 정치 영역으로 들어와 있고 당시에 검찰총장이었지만 지금 이 문제는 본인의 이해 충돌, 본인 김건희 여사에 관한 문제이고 네. 대통령이 정치하는 자리인데 이걸 자꾸만 법률적 시각에서 말하는 게 맞지 않은데 변호사 관점에서 법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네. 또 사실관계 팩트도 틀린 겁니다. 팩트도. 탈탈 털었다라고 하는데 탈탈 털었다라고 하려면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를 지금 여러 보도 나온 걸 보면 김건희 여사가 직접 관여했다, 아주 깊은 정도로 직접 관여했다라고 하는 물적 증거들이 문자, 녹취, 그다음에 진술 증거, 내사 보고서, 그다음에 통장 계좌, 정말 빼박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소환 조사에는 불응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죠. 재판 과정에서 계속 네, 좀 계속 나오고 추가되고 있잖아요. 있는 네. 상황이죠. 예. 근데 어떻게 탈탈 털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역대 대통령이 가족에 관한 특검을 한 번도 통과 안 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어허. 예, 다.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은 뭐 크게 기대도 안 하셨겠으나 역시 하나도 변한 거 없는 예. 대통령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줬고 이렇게 되면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 앞으로 굉장한 어려움이 예상이 좀 됩니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어쨌든 뭔가를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면 양보하고 타협하고
대화하면서 소통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소통의 형식은 빌렸지만 네. 중요한 것은 그 소통의 형식을 빌려서 변화된 모습을 국민께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국정 난맥상이 아주 예측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당장 오늘 뭐 원내대표나 최고위에서 나온 발언들이 굉장히 세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민주당은 그런 난맥상을 그렇다고 잘 됐다 여기 이제 이렇게 정치 못하네 이러면서 그냥 즐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이제 170 몇 석의 그 의석 혹은 뭐 야권 전체를 보면 192석이 되니까 책임 있게 어쨌든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가도록 또 견제와 또 협조 같은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나서 아마 네.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그 책임 의석에 대한 무거운 네. 책임감을 더 가지고 있지 않나 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저런 거 알아. 원래 저래. 아, 상수로. 원래 저래. 아. 그러면 여기서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이 민생을 책임지고 조금 더 뭔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길 바라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마 제시하고 있는 것이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이거부터 네. 좀 풀어보자라고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걸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처분적 법률을 통해서라도 한번 이걸 해보자라는 네. 그런 이야기가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처분적 법률이라는 게 일단 우리가 생소하기도 하고 네. 뭐 법조인들은 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매우 어렵잖아요. 몰라요 이런 거. 예, 처분적 법률이라는 거 설명을 좀 해주시고 어떻게 이게 해당이 되는지. 예. 그러니까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를 통해서 네. 행정부가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률에 즉각적인 처분 의무를 부과해서 강제하도록 하는 겁니다. 의회가 저 행정부에. 예, 법률에 의해서.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에는 위헌이냐 아니냐 상권 예. 분류에 위반되느냐 아니냐라고 했지만 네. 헌법재판소는 이게 무조건 위헌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예외적으로 처분적 법률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위헌 시비를 떠나서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헌 시비를 피해가는 방법으로 입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뭐 경제 성장률 1.3% 기대보다 예, 더 예, 높아졌다라고 예, 예.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뭐 자랑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성장률이 높게 나온 건 예상외로 높게 나온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문제는 수출 경기와 내수 경기가 너무 양극화돼 가지고 네. 지금 내수 뭐 지금 과거에 뭐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최소한의 내수 경계를 진작할 수 있는 경기 침체에 빠지게 하지 않기 위한 민생 회복 지원금이 필요한 것 아니냐. 예. 그리고 뭐 물가 자극한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정말 만약 이게 물가를 자극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물가를 얼마나 자극하는지를 구체적 수치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물가 자극한다라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고. 네. 근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 뭐 GDP 규모가 네. 거의 2,400조 정도 되는데 네. 거기에 한 14원 정도 되는 뭐 민생회복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물가를 자극할까? 예. 그리고 또 그것을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쓸 수밖에 없는 소멸성 쿠폰으로 지역화폐로 주는데 네. 그게 과연 물가를 그렇게 자극할까라는 그런 의문도 있는 네. 겁니다. 근데 뭐 제가 법은 잘 네. 모릅니다만 이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좀 특수한 대상, 특수한 사안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발의하는 예외적인 법률이고 그래서 여태까지 사례를 봤을 때는 뭐 예를 들면 세월호 특별법이라든지 전두환 은닉대산 뭐 환수하는 그 법 이런 것들에 좀 적용이 됐던 조항인데 이거는 전 국민한테 지금 25만 원 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여당에서는 또 이런 걸 또 지적하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분적 법률 위헌이냐 아니냐라는 헌법재판소 예. 판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확립된 법리는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대상, 방법 그리고 금액 이런 것들은 입법하는 과정에서 뭐 충분히 처분적 법률을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또 여야 간에 충분하게 논의하면서 또 하다 보면 또 타결을 할 수도 네.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25만 원에 대한 혹은 뭐 13조 정도 되는 뭐 이 돈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이제 반론 제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한두 개만 좀 체크를 해보면 예, 예, 일단 예. 물가를 자극하냐는 거에서
뭐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한 2천 몇백 조 정도 되는데 예. 거기에 10조쯤 자금 들어오면 엄청 많이 뛰거든요. 그건 전체 시장은 2천 몇 조지만 그중에 10조가 들어온다는 거는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 대비는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시총은 어쩌면 2천 몇백 조라도 실제 하루에 돌아다니는 돈이 예를 들어 뭐 한 50조쯤 된다면 그중에 10조 들어오는 거니까 굉장히 큰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GDP 규모는 뭐 1,000몇백 조 이렇게 된다 2,300 몇 조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돈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13조 정도가 일시에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물가를 자극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반발하시는 분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비유가 좀 잘못됐어요. 네. 오히려 그렇게 거래소에 그 규모가 이렇게 어느 정도 10조가 들어갔을 때 금액이 튄다라고 하는 게 물가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네. 내수를 진작시킨다에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왜 제가 이거를 분석할 때에 네.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를 가지고 놓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 정말 그게 정말 물가를 자극하는지를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저도 뭐 좀 찾아봤거든요. 제가 네.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내용을 좀 찾아봤어요. 최근 3년 동안 물가를 자극했다라고 하는 그 원인을 분석하는 거에 거의 5, 60%, 7, 80% 이거는 언론도 마찬가지고 네. 민간이나 우리 국가경제연구소 KDI나 이런 데서 다 분석한 게 돈의 시중에 유동성 풀린 것들도 있지만 중요한 네. 것은 외부적인 요인, 내부의 어떤 내수의 어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갔다라는 거거든요. 전쟁 우크라이나나 이런 전쟁 요인들이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뭐 미국이나 이런 데에 어떤 환율 영향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이스라엘 그 다음에 또 뭐 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물가가 자극되고 올라갔다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네. 그런 어떤 원인이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리고 그거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다르게 내수가 완전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침체된 내수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화폐로 주는 게 과연 물가에 얼마나 상승에 영향을 줄지 그거는 오히려 저는 제한적일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저는 그걸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이야기할 거 아니라. 토론 한번 나오실래요? 경제전문가를 부르는 게 맞죠. 네, 네, 저희 네, 좀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예. 원내대표가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분은 어떤 자세로 좀 협상에 임해야 됩니까? 받을 수 있을까요? 원내대표가 지금 누구시죠? 추경호 원내대표가 근데 어제 그게 걱정이에요. 심지어 경제부총리 네. 출신이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 예, 아닐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부터가 우려스러운 겁니다. 이분이 네. 지난 2년간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를 책임졌는데 예. 네. 고물가 경제 정책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건전재정만 이야기를 했는데 건전재정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 이야기를 했는데 하반기 우리나라 재정 적자가 75조 마이너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하반기 지금 올해 네. 다 가지도 않았는데 네. 재정 집행 확대됐다. 네. 1분기 재정 적자 최대 75조. 이거 코로나 때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의원님 직접 뽑아오신 거예요. 예, 직접 뽑아왔습니다. 철저합니다. 예. 그러니까 유일하게 업적이다라고 계속해서 2년 동안 강조했던 재정 건전성조차 지키지 못하고 국민들은 고통스럽게 한 이 추경호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네. 원내대표로서 뭘 할 수 있는가라는 그 걱정이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이분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2년여간 근무를 하면서 합을 맞춰 온 공무원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럼 꽉 잡혀 살아버리지 않을까. 아. 그래서 또 공무원분들이 뭔가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내거나 창의적인 어떤 뭔가 네. 역할을 하는데 또 제한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른 법안은 몰라도 예산 집행하는 거는 정부랑 어느 정도 손발은 맞아야 되긴 하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우려가 됩니다. 많이 된다. 예. 그러면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 물론 이제 같이 일은 안 하시겠습니다만 왜 이러십니까? 할 수도 있죠. 아니, 왜냐면 있지. 아니 같이 앞으로 멀리 뭐 4년 뒤, 8년 뒤 이렇게 일할 수도 있죠. 그런가요? 미래를 네. 두고. 그분 그리고 이제 또 국회에서만 일해야지 같이 일을 하나요? 네. 그러니까 그분의 지금 이제 워딩 같은 것도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네. 그래서 혹시 정부 여당과 뭔가 이렇게 협치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은 아닌가 하는 우려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오늘 뭐 저희도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뭐 탄핵 같은 이야기도 이제 워딩으로서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떻게 여당과 많이 좀 협치를 할 만한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면 됩니까? 박찬대 원내대표님과 제가
그래도 나름 가깝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네. 그 며칠 전에도 세월호 10주기 때 좀 일찍 오셔가지고 저하고 네. 또 같이 함께 식사하면서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그 공인 회계사 출신이신데 네. 여러 가지 이제 경제나 산수 이런 수학에도 굉장히 밝으시고 네. 그냥 원만하게 당내에서 합리적으로 절대 네. 자기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고집하거나 음.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네. 실제 최고위 2년여간 하면서도 최고위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의견들을 조율하는 완충제 역할을 하신 분이 음흠. 박찬대 최고위원으로 네,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총선 민심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그리고 윤석열 정권 잘못한 걸 따끔하게 혼내주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센 메시지가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 메시지가 예. 전혀 국정기조가 변화한 게 없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대응해서 메시지가 세게 나온 것으로 보이고 음. 여러 현안과 관련되어서는 아주 유연하게 아 그래요? 협상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도 박찬대 원내대표의 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과감없이 또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박선준 그 수석 예. 네. 대표 잘 아시잖아요. 네, 네, 원내수석. 예, 원내수석이고 예. JTBC 출신이시고 네. 예. 어떤 분이시 잘 아시잖아요. 잘 알죠. 예. 예. 그 얘기는 왜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잘할 아, 거다 인연을 뭐 이런 강조하죠. 거죠. 예, 아니 인연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러니까 성품이나. 스킨십이 좋으십니다. 그렇죠 스킨십이 예, 좋고요. 스킨십이 예, 좋으십니다. 잘 알잖아요. 예, 예. 유명하십니다. 예. 아, 스킨십은 저도 잘해요. 네, 정말 물리적 스킨십을 잘하십니다. 아, 큰일 납니다. 아 우리 가족과 하는데 왜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네. 협상 얘기가 나와서 이건 네. 작은 얘기인 아, 것 네. 같은데 예. 김민전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인이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하겠다. 대신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의 국고 손실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옷사 모으기 의혹 이것까지 세트로 하자. 삼김 특검하자. 이런 야, 얘기를 했어요. 김민전 교수님 따봉. 따봉입니까? 예, 따봉.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네. 2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이 대부분 이런 분들. 그러니까 그 아주 극우 유튜버나 이런 어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있다 보니까 네. 저런 시각, 저런 말이 나온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민심 이런 것들을 청취하지 못하고 아주 극우적인 시각에 갇혀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따봉 아마 영전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장관으로 곧 개각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김민전 장관으로. 영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평가신 거죠? 그렇죠, 말도 안 되죠. 네, 예. 네. 그 세 명이 어쨌든- 왜 특검을 해야 되는지도 전혀 이해를 못하고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지금 제일 가장 현안이라고 한다면 최혜병 특검이 될 텐데 어저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출국 금지 알았느냐 몰랐다 알 수가 없다 알면 형사처벌 대상이다라고 했는데 법률가시니까 정말 형사처벌 대상이라 몰랐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법적으로요? 법적으로는 말이 되는데 정무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 같아요. 아, 왜냐하면 형사처벌 그게 대상이면 네. 제 사안과 관련되어서도 네. 유출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아. 다 그냥 수사 정보에 유출하잖아요. 대한- 자 필요에 따라서 그냥 네. 공격하려고 다 유출하잖아요.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야당 수사니까. 의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아. 네, 네. 아 너무 억울하셨구나. 아, 그럼요. 검찰이 제일 잘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씩 그냥 조각 내 가지고 흘려 가지고 흠집 내고 공격하고 아. 네. 하나도 뭐 처벌받는 거 있어요? 네. 아 근데 이거는 피의 사실 검- 유출로 검찰이 흘린 처벌받- 건 아니잖아요. 코인. 검찰이 흘린 거죠.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구체적인 저도 그 당시에 그 시점에 얼마를 가지고 있고 이런 걸 네. 몰라요. 근데 영장이 2번이나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 기각됐다라는 정보까지 나온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이걸 흘렸겠어요? 아 왜 기승전 코인으로 얘기가 자꾸 가는 거야? 코인 겨우 넘어갔는데. 너무 저는. 억울해하니까. 넘어갔는데. 코인의 어. 강을 지금 겨우 건넜습니까? 그러니까 아, 계속해서 범죄 네. 의혹을 의심을 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네. 법원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영장을 2번이나 기각을 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기각해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네. 언론에 흘려갖고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냥 흠집내기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럼 어쨌든 그럼 네. 그건 이제 검찰개혁- 추정이신 거죠? 그래서 그 지금 네. 이제 대통령 말은 그 말이 안 되는 게 네. 첫 번째 말이 안 되는 게 그렇게 처벌받은 사례가 없어요. 피의 사실 유포로 이건 통계로 네. 아예 없어요. 음. 그다음 두 번째 이거는 주요 인사와 관련되어서는 다 법무부나 이렇게 민정으로 통해 가지고 보고를 받아요. 주요 인사에 대한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을 보고를 받는데 네. 그럼 그걸 몰랐다라고 하면 무능한 거죠. 예. 그래서 그 답변 내용 자체가 네. 네. 엉터리다라고 생각이 예. 들고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수사 아주 직접적인 어떤 범죄 의혹과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을 네.
자리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음. 자리를 준다라고 하는 건 약간 회유한다는 것밖에 느낌이 안 드는 거죠. 네, 야, 네, 너 네. 또 하나 자리 줄게. 음. 조심히 어디 가서 쉬고 있어. 이상한 말 하지 마. 다른 말 하지 마라고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아까 그 검찰이 흘렸다는 건 이제 본인 생각이신 거죠? 생각인 거죠. 예. 예. 그럼 의심인 거죠. 예. 그러나 거의 강한 추정인 네, 거죠. 추정이고 의심이고. 왜냐하면 예. 정보를 가진 곳이 딱 두 예. 군데밖에 없어요. 검찰과 법원. 네. 근데 법원에서 그냥 판사들이 그걸 흘릴 리가 없잖아요. 예. 아니 왜냐면 또 검찰에서 또 뭐라 문제를 삼을 수 있으니까. 아니요. 그게 싶어서. 그러니까 예, 저 생각이라고 말한 거 추정이라고 네, 말한 생각이죠. 거고요. 그걸 네. 터트린 기자도 역시 검찰과 굉장히 친한 기자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 지금 22대 국회에서 아니요, 그래서 검찰 개혁을 아, 주장하는 건 뭐. 아니고요. 예. 설마요. 흐름상 예. 예. 어쨌든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그다음에 예. 조국혁신당 이제 협조해서 검찰 개혁 법안들 계속해서 발의하겠다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도 같이 좀 역할을 하시나요? 저 20대 국회의원이 아닌데요. 아 그래도 뭐 어떻게 뭐 제가 아닌데 어떻게 제가 협조를 할 수가? 뭐 TF의 자문위원으로 아. 한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 조국혁신당에서도 네. 강하게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네. 하는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도 거기에 협조해서 협력해서 함께 공조해서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문제가 정치 검찰이 사실상 거의 뭐 과거에는 정치 검찰이 새로운 어떤 권력과 결탁해서 정치적으로 여러 그 개입해서 수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였는데요. 지금은 아예 그냥 권력 그 자체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단순하게 그냥 권력 그 자체가 돼버린 게 문제가 아니라 무수하게 이게 정관들의 어떤 돈벌이 수단이 되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법치주의라고 하는 근간을 사회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검찰 개혁은 22대의 아주 주요한 입법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더불어민주당으로 저 돌아가시는 거 네. 사실 지금 아니면 나중에는 뭐 이슈도 안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귀환하면서 이게 더 뉴스가 되고 더 논란이 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제가 네. 뭐 직접 입당하겠다라 말을 한 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내부에서 이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 하나가 당시에 이제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굉장히 경쟁을 하고 예.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치고 나가는데 더불어민주연합이 지지율이나 이런 게 부족하고 선명성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 우리 민주당원들에게 소구력 있는 좀 사람이 가서 거기 가서 좀 띄워주고 선거운동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소구할 수 있는 사람이 김남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아, 그러게요. 정우 감각 뭡니까? 네. 그러게요.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제 저도 가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해찬 대표님도 예. 아니 합류하고 본인으로서도 그랬었고. 나는 약간 좀 부담되거나 굉장히 저는 부담이 됐죠. 그래서 그런 것 저도 같아, 예. 저도 과연 그게 맞냐라고 반문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필요에 의해서 결정이 이제 났어? 여러 가지 의견에 의해서 입당 요청이 왔고 더불어민주연합에서 그래서 네. 저도 뒤늦게 그렇게 한다면 저도 돕겠다고 따르겠다? 하면서 마지막에 막판에 출마도 안 하는데 전국을 돌면서 아무튼 열심히 땀을 내서 뛰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는 뭐 경쟁적 공생 관계 뭐 이런 건가요? 경쟁적 공생 관계. 협력적 경쟁 관계? 협력적 경쟁적이라기보다는 협력하는 협력적? 관계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협력하는 드는데요. 관계. 예, 이제 그 자꾸만 이제 이재명 대표님과 조국 대표님 네. 두 분 사이를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 실제 두 분 사이는 굉장히 좋고요. 예. 이제 제가 뭐 이재명 대표님과도 뭐 너무 가깝고 네. 조국 교수님과도 뭐 국회 들어오기 전부터 워낙 가깝죠. 같은 예. 워낙 가깝게 그 알고 네. 있어서 두 분 네. 사이를 잘 아는데요. 네. 약속이나 이런 걸 잡을 때 아니면 소통할 때 누군가 중간에 누군가를 두고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라 직접 연락하고 편하게 이야기하는 사이여서 의심할 나위 없이 협력 관계고 네. 잘 소통하는 관계라고 보고요. 대선 많이 남아 있어서 두 분이 네. 대선을 놓고 경쟁한다라고 해서 막 서로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경선이나 이런 경쟁을 하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두 분 스타일 성격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웃으면서 잘 협력하고 경쟁하고 또 누가 한 명이 지더라도 서로 끌어안고 웃으면서 지원해주고 도와줄 그런 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경선을 만약에 먼 훗날에 진짜 대선 경선을 하게 돼요. 두 대표가 네.
양쪽 캠프에서 영입 제안이 올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제가 영입 제안이라뇨. 이미 조국 혁신당에서 영입 제안이 왔었어요. 지난 총선에서. 저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나가면 출마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10분 만에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불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저도 저에 대한 어떤 정치에 대한 고민 그리고 더 국민들에게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네. 기회가 있었지만 가지 않았고요. 여기서도 불출마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지만 네. 약속 줬고 다 이번에 출마하셨잖아요. 황보승이 의원님 전부 다. 그분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저는 약속을 지켰다. 아니 저의 질문을 아, 네. 먼 훗날 아, 대선 경선 때 네. 양쪽 어디로 캠프에서 갈 오라고 거예요? 하면 어디로 아. 갈 거냐. 저는 이제 그 정치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일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눈앞에 작은 이익을 보고 사람이 왔다 갔다 움직이면 음. 더 큰 것을 잃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자기가 어떤 길을 가고 어떤 삶을 살겠다라는 그 가치를 보고 네. 멀리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더불어민주당을 떠날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면 멀리 네. 본다면 우리 제가 좀 이상민이 네. 재밌는 형식으로 질문 예. 드려보겠습니다. 대한 질문이 네. 하나 있습니다. 전제는 타임머신이 개발되어서 예. 의원님께서 미래로 여행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다음 중 가장 먼저 떠나고 싶은 미래의 순간은 근데 여기 뭐 질문지 없는데? 사지선답니다. 네. 1번 이재명 대통령 당선의 순간, 2번 조국 대통령 당선의 순간, 3번 추미애 국회의장 당선의 순간, 4번 코인 투자로 내가 세계 1위 부자 되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 되는 순간이죠. 1번입니까? 당연하죠. 망설일 필요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에 여러 유형의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과거에 그 우리 시대가 가는 어떤 국면마다 국민이 원하는 그 시대상의 리더십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정말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실용적인 어떤 이념을 떠나서 실용적인 대통령이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맞는 대통령은 이재명이라고 보고 있고요. 가까이서 그럼 저는 저 시대에 어울립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말 또 이제 그런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도 좀 보여줄 큰 비전과 이런 리더십도 보여주겠지만 네. 또 가까이서 보면 너무 따뜻해요. 누가요? 조국 이재명 대표님. 이재명 대표가. 네, 국민 한 명 한 명과 소통하면서 세상에 대선 후보이고 당 대표이고 너무나 바쁠 텐데 그냥 일반 국회의원이 아니라 네. 정말 그냥 일반 지지자 아무도 모르는 지지자 국민들이 문자 보내면 문자 답장해주고 고맙습니다 보내면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소중하게 챙기는 그 모습이 정말 좋은 분이 될 거다 훌륭한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믿습니다. 그 네.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3년이잖아요 원래대로라고 하면 네. 근데 이제 앞서도 이제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거를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개헌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떤 대통령도 그 전에는 개헌을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예. 이야기를 해놓고 권력을 안 내려놔요. 아. 근데 우리 이 개헌이 87년 그때 개헌된 이후로 네. 지금까지 안 됐는데 이 개헌이 뭐 권력 개편 이 개헌도 필요하지만 그거 말고 정말 우리 국민의 어떤 기본권과 관련된 우리 삶과 관련된 개헌도 너무 많거든요. 네. 근데 이 권력 구조 개헌 때문에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아.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본인이 진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통 크게 양보를 해준다라고 하면 네. 다른 거 다 못했어도 정말 우리 역사에서 정말 칭송받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도 있다. 아니 근데 만약에 그런 예. 논리면 그렇게 필요한 거면 문재인 대통령 때는 왜 안 했어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 여쭤보고 오겠습니다. 그때 나 하려고 설명했잖아요. 권력을 잡으면 아니 권력을 잡으면 그건 아니었고요. 아니 그걸 권력을 잡으면 그건 아니었고요. 네. 당시에 이제 조국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그 개헌 작업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문안까지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부처 간 전문가들, 그다음에 교수님들 외부 전문가들까지 네. 그리고 국회 그 개헌 특위까지 만들어서 개헌 문안까지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또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개헌이 제대로 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죠. 하하, 질문이 맵다 매워. 그쪽 매워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필요한 거면 뭐 그때 했어도 왜냐면 이제 그때는 의회에서도 충분히 다수였고 아마
국민의힘이랑 아마 하자고 했으면 충분히 아마 했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 국민의힘이 그때 소수의 야당이니까 뭐 그때 한 1년 줄이면서 뭐 앞으로 4년 중임으로 가자 이런 거 했으면 아마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이제 민주당의 책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네. 고민해 보면 답은 있다라고 정해져 여튼 있다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조금 단축되는 그래서 그거에 만약 합의를 해준다면 아마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을 조금 더 일찍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아니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네. 정말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권력 구조만 보더라도 4년 중임제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사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2, 3년밖에 안 된다 그래요. 예. 5년 다니다 보니까. 예. 네네네. 3년 차, 3년 반만 지나가더라도 미래 네. 권력이 다 권력이 이양돼 버려 가지고 그렇죠. 할 수 있는 네. 일이 없다 그러고. 맞아요. 음. 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과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네. 조금 개헌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뭐 우리 87년에 그때 할 때는 7년의 어떤 그 독재나 뭐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있었으니까 예. 어쩔 수 없이 단임으로 해야 됐고 예. 임기도 줄였어야 됐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5년 단임이 딱 적당한 걸 수도 있었으나 네. 지금은 이제 그 시대는 좀 지난 거니까 예. 좀 책임 있는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4년 중임이 적절한 것 같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30년, 40년 전에는 87년에는 전혀 없었던 것들이 지금은 너무 많이 생긴 거죠. 가상화폐, AI. 왜 예를 또 꺼내요? 우리 예를 안 들어. 꺼냈다고, 진짜. 아 저희는 잘못 없습니다. 예를 들어. 꺼내시는 아니, 나쁜 게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예. 나쁜 건 가상화폐가. 아니죠. 근데 또 꺼내시니까. 10년 뒤에는 비트코인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가 사람이 갈릴 겁니다. 아니, 그래서 트레이더로 나쁜 게 나오신 아니에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네네.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기본권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아. 그리고 예. 과거에는 중요하지 않은 기본권들이 지금은 너무나 맞아요. 중요해진 네. 겁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네. 개헌이 필요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네.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정말 명확히 주류로 자리매김을 했잖아요. 진짜 경천 동지하고 이게 격세지가 눈물이 감동의 도가니인가요? 감동의 오시면 안 됩니다. 내가 다 만들었는데. 아유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예. 이제 또 굉장히 또 거대한 야당을 이끄는 뭐 혹자는 뭐 여의도 대통령이다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이런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당내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더 열린, 그러니까 혹은 뭐 예를 들면 이견에 네 대해서 맞습니다. 좀 더 예. 열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얘기하시는 예. 분들도 있잖아요. 네, 너무 옳은 이야기입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대선 때도 마찬가지고 당 대표 시절에 옆에서 보면 의원님들이 대선 후보에게 쓴소리를 못 하시더라고요. 예, 예. 싫은 소리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대표님 이거 이렇게 이야기해달라, 설득해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비주류였는데도 대선 후보다 보니까 되게 의원님들이 어려워하셨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더 공고하게 되신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당내의 다양한 의견이 네. 왜냐하면 어떤 사안을 봤을 때 좋은 정책이라도 좋은 어떤 이야기라도 좋은 방법이라도 다양한 시각에서 보면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 봤을 때는 좋은 것이 또 이게 시점을 달리해서 보면 또 아닌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쓴소리도 하고 네. 다양한 이야기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는 반드시 레드 팀이 있어서 분명하게 대표님께 여러 시각의 의견을 전달해주는 그런 레드 팀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레드 이재명 팀이 다 대표가- 날아간 거 아니에요? 네? 레드 아이고 봤어요. 그거는 레드 팀이 아니죠. 그분들은 레드 팀이 아니라 아, 날려버리기 팀이었죠. 날려버리려고 하는 팀이었죠. 이재명 네. 대표님은 날려버리려고 하는 팀이었고 레드 팀이 아니라. 대표가 최근에 그 이제 당론으로 정해진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 입법을 무산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을 한 걸 두고 이거 이견 내지 말라는 거냐 뭐 이런 해석을 낳기도 했잖아요. 아니에요. 그 전에는 네. 충분하게 토론을 하자라는 게 전제가 있는 거죠. 대표님 그 이야기를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는 각 민의를 전달해서 토론을 충분하게 하고 결정 그리고 결론된 다음에는 이걸 표는 가지고 명확하게 던져라. 그렇게 하자는 거고요. 실제 대표님이 이야기 회의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하게 이야기를 다 들읍니다. 배석자들 다 이렇게 이야기해보라고 해가지고 네. 어떨 때는 이제는 빨리 좀 정리 좀 해야 되는데 계속 이야기 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너무 길게 들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 되시고 어떤 회의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거의 6시간을 휴일에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에 이제 저녁 시간 되니까 이제 회의 끝나고 네. 저녁 먹으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야, 다들 충격 멘붕이 약간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존경과 사랑이 네. 뚝뚝 떨어집니다. 찐입니다. 네. 찐이야. 찐.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아. 네. 이렇게 찐인데 위원 못 따랐어. 그 의원 되는 게 그러니까 누가 의원이 되고 안 되고가 그 네. 하나도 중요하지 그래요? 않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저는 의원에 대한 욕심이 없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오. 조선일보가 그 공개했을 때부터 아주 행복하게 웃으면서 잘 지냈어요. 그래요? 해맑게. 그럼 이제 5월 이후로는 뭐 따로 하실 게 있는 거죠? 5월 이후에는 3프로 TV의 경제 방송에 좀 꽂아주시면 트레이더로 나가는 겁니까? 무슨 트레이드 경제 거시적인 거시적인 경제 전망과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아이 또 왜 이러세요 또. 코인 전문가로. 아이 코인 전문가가 겠죠. 아니 뭐 사업을 하신다든지. 아유 뭐 또. 뭐. 나가는 것도 모레도- 참 모습이 모레도 재밌겠습니다. 성공하실 것 네. 공부를 좀 하고 싶고요. 이제 아.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너무 바쁘게 지냈어요. 이제 네. 만나자 하신 분들 다 초등학생까지 만났거든요. 초등학생. 예, 초등학생까지. 심지어는 저희 지역구가 아닌데 그 지역구의 학부모님과 초등학생이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 5명에게 만나자 다 안 만나준다 그래갖고 저한테 만나달라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들과도 놀아주고. 네네. 알겠습니다. 예. 혹시라도 뭐 또 돈 된다고 무슨 리딩방 같은 거 만들지 마시고 그런 거는 다 네, 그 안 속는 돼. 거기 때문에 아, 절대 절대 들어가시면 안 아. 됩니다. 절대 하지 예. 마시고. 다 속는 겁니다.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뭐죠? 저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김남국 의원이 저한테 수백억 원 규모의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 동문서답한다고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요즘 제 처지 어떻습니까? 제가 전당대회 나는 게 바로 옳은 길일까요? 아마 그 답을 한동훈 장관께서 전 비대위원장께서 답을 정해놨을 거라고 생각이 아 됩니다. 그래요? 예, 아마 나올 거라고 나올 것 생각하고요. 같습니까? 내기해도 좋습니다. 내기에도 예, 좋습니까? 그래요? 네. 오. 제가 만약 안 나오면 어. 회식 한번 쏘겠습니다. 오, 진짜. 한 번으로 될까요? 뭔가 이렇게 들으신 내용이 있는 모양이군요. 불출마 선언하는 한번 하는 전화해볼까요? 날. 아 전화를 바로. 또 불출마 선언하는 날 김남국 의원이 인터뷰하는 걸로. 네네네네. 심정이 어떠신지. 아, 예, 바로 그러면 연락해. 생방송에서 제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께 연락하는 걸로. 어쨌든 나올 것이다. 아 전 나올 연락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고 받으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아니요. 아, 되겠어요. 이분이랑 연락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연락할 수 연락한다. 있- 연락- 아유, 그렇게 제가 누구랑 이렇게 뭐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오. 다 연락합니다. 네. 그 한동훈 위원장이랑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처지는 사실 비슷할 수 있거든요. 왜요? 아니 두 분 다 지금 괜찮은 상황이니까. 자, 아 여기는 조롱합니까? 이 배지를 한번 달았고 한동훈 위원장은 아직 못 달았고 에이. 선수로 치면은 또- 그렇죠. 뭐 네. 그렇긴 한데 네. 뭐 그분도 뭐 집에 돈 많고 여기도 또 돈이 갑자기 무슨 에이. 돈 얘기. 예. 자, 우리 김남국 의원님과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장르만 여의도에서 뵙고요. 나중에 이제 민간인이 되시면 네. 그때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도 항상 지금처럼 밝고 힘찬 모습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김남국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금요일 한 주 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고 저희 방송이 이렇게 또 재밌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조금 약한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재미의 강약이 달라지는 것 그거는 저나 예를 들면 신혜웅 기자나 이상민 이 사람들은 늘 똑같아요. 결국 책임은 출연자에게 있는 겁니다. 예. 재미가 있어도 출연자 덕분이고 정말 재미가 무책임한 없어도 진행자입니다. 칭찬입니다. 예. 예, 칭찬입니다. 네. 재미가 있었다는 건가요? 예, 지금? 있었다는 아, 거죠.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지. 예,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예. 네. 그러니 악플과 댓글은 모두 출연자에게 귀속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